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고려의 대외 관계를 봤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뭐 거란이랑 이렇게 원래 사이 안 좋았던 거, 그래서 뭐 관군 만들었던 거, 그다음에 뭐 1차 서희, 뭐 2차 뭐 개경 함락되고 양규 활약하고, 그다음에 3차 침입에서 뭐 강감찬이 이제 귀지대 첩에서 물리치고, 그다음에 그런 일 다시 벌어지지 말라고 막 뭐 수도에 나성 쌓고 뭐 국경에 천리장성 쌓고 이런 것들 기억나실 거고, 뭐 여진이 금나라 세우기 전에는 뭐 이제 얻어맞다가 윤관이 별무반 이제 기병 중심으로 만들자 그래서 가서 다 물리쳐내고 동북구성 얻어내고 어딘지 모르지만 그리고 금나라가 이제 만들어진 뒤에는 요 부분 여진이 금나라를 건국한 뒤에 금나라가 우리한테 무슨 관계를 요구해요? 군신 관계를 요구하죠.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데 사실 요거는 큰 논쟁이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는. 안 받아들이면 금나라 엄청 센데 맞짱 떠야 될 것 같고, 받아들이면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이. 이게 단순히 자존심이 상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군신 관계를 받아들이면 고려 입장에서는 어떤 걱정이 되냐면 신하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금나라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위기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고민이 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의외로 큰 논란 없이 결정이 됐죠. 그때 그 결정을 주도했던 인물이 이 사람이라고요. 이름이 기억나시려나 혹시? 이렇게 저기를 드리면 자음을 드리면 좀 기억하시려나? 이 양반이었죠, 이 양반. 근데 이 멘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주셨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외교 문제잖아요. 외교 문제. 그러니까는 국가 전체, 다른 나라에 대한 국가 전체의 입장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국가가 결정하는 입장이 국가 전체의 입장이라고. 그럼 이거 누가 결정해 줘야 돼요? 요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왕이 결정을 해줘야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왕이 아니잖아요. 이자겸 이 사람은 왕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뭔데 이걸 결정하고 있냐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자 어떤 고려사회 전체에 대한 지배구조를 한번 같이 살펴보자라는 게 이번 수업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이분은 요 지금 배우는 거 거의 마지막쯤에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말씀은 드렸던 것 같은데 학습지가 한 장이 앞면이 지금 우리가 보는 PPT고 뒷면도 꽉 차 있을 거예요. 근데 뒷면은 PPT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PPT로는 두 개짜리를 하나의 학습지 앞뒷장에 압축해 놓은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귀족이 특권을 누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번 강의의 목적은 고려의 지배층의 특징을 알아보자는 거거든요. 고려 지배층. 그죠? 어, 고려 지배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 요걸 알아보자는 건데 일단 우리가 새로운 걸 아무것도 안 배워도 기존에 배웠던 것들에서 끌어낼 수는 있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고려 초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배층이 됐겠어. 국가 건국 초기니까 고려를 만든 사람들이겠죠. 근데 고려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가 아니잖아. 그죠? 요 앞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어? 통일 신라가 있었죠. 나 자꾸 말투가 약간 그 저기 같아지는데. 개그우먼 김혜준 씨 아세요? 자꾸 그분 같아지는 것 같은데. 통일신라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죠? 그러면 통일신라가 망해버렸으니까 고려초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통일신라를 망하게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고려를 건국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통일신라를 망하게 했겠어. 물론 이제 통일신라 국가 운영에 해가 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통일신라라는 나라의 어떤 비판 의식이 있었던 통일신라를 안 좋게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통일신라를 무너뜨리고 고려를 세우는 건국 세력이 됐겠죠. 기억하실 거예요. 통일신라를 따르지 않았던 통일신라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누구예요? 지방에서 통일신라를 따르지 않고 자기 세력을 구축했었던 지방호족이죠. 지방호족이고 그 다음에 이들과 함께 움직였었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존재 육두품이죠. 육두품인데 얘들이 이제 고려 초의 지배층이 되는 거고 자기들이 지배층으로서 이젠 국가가 건국이 됐고 이 국가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쭉 그죠? 그러면 이 오랫동안 앞으로 유지될 이 고려라는 국가에서 자기들이 지배층으로서의 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요걸 차지해야 돼요. 관직을 차지해야 됩니다. 관직을. 이해되시겠죠?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귀족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지. 왜? 중앙의 지배층으로서 어떤 국가의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니까. 그죠? 관직을 차지해야 지배층으로서 오래 갈 수 있는 건데 고려 초에는 요거를 태조 왕건 마음대로 결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건국공신이죠. 건국공신. 너는 내가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되게 공이 있어. 내가 너무 고마워. 이런 애들을 관직을 줬다고요. 근데 이게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죠. 뭘 기준으로 변화의 계기가 있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관직에 놓을 것인가가 고려 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태조 왕건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나라를 세우는데 공이 있어. 내가 너무 고마워. 이런 사람들을 관직에 그 고마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꽂아 넣었다면, 요때부터 변화가 생기죠. 언제겠어? 요거죠, 요거. 과거제. 그죠? 그래서 어느 왕 때? 기억해 주셔야 되고 중요합니다. 광종 때였죠. 광종 때. 그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요 얘네들 다 합쳐서 얘들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과거제에 합격을 했느냐 아니면 받든 안 받든 합격을 못 했느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과거제에 합격을 했으면 관직을 얻은 거잖아. 그러면 얘들은 중앙 문벌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직이 없었던 시절에는 지방의 호족인 거고, 관직이 생기면 그 관직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수도로 올라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중앙의 문벌 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래 지방 호족이었는데 과거 시험을 못 붙었어. 안 봤든 뭐 봤는데 떨어졌든 못 붙었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방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우리가 제도사 배울 때 지방의 모든 지역을 이제 나누는 가장 작은 단위가 현이었죠. 근데 그 현이 둘로 나뉜다 그랬잖아. 지방관이 파견되느냐 마느냐로. 지방관 파견되면 주현이고 파견 안 되면 속현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주현이든 속현이든 모든 현에는 다 향리가 있다고. 그 향리는 얘들이 지방 호족이에요. 향리 얘들이 지방 호족이고, 쉽게 얘기하면 지방에서 한 세력 하면 다 지방 호족인 거야. 근데 얘들이 이제 고려 과거제 이후에는 얘들이 과거 시험을 봐서 붙었으면 중앙의 관직을 얻어서 문벌 귀족이 되는 거고, 관직을 못 얻었으면 지방에 남아서 향리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 지역이 지방관이 안 내려오는 속현이면 얘들이 지방을 통치하는 거고, 만약에 지방관이 내려오는 주현이면 지방관이 그 주현을 통치하는데 향리 애들이 돕는 거고. 그래서 어디나 향리는 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건 고려 초의 지배층이었던 지방 호족과 육두품이 과거 시험에 붙느냐 마느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일부는 뭐 음서도 있겠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 귀족의 출발은 얘들이라는 거지. 호족과 육두품 출신들이 고려 귀족의 일단은 시작점이 되고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관직을 얻으면서 문벌 귀족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어떤 귀족이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관직에 오르는 걸 얘기하고, 그 방법으로는 과거제와 우리가 배웠던 음서제, 음서제가 있죠. 이 저기 뭐야, 음서제는 기억하시겠지만 금수저예요, 금수저. 음서제랑 금수저랑 발음이 꼬였나 보다, 그죠? 음수라고 그랬던 게. 그 음서제는 금수저죠, 금수저. 그래서 우리 아빠가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면 내가 그냥 합격할 수 있죠. 여기 음서제인데, 근데 그래도 무게중심은 여기에 있어요. 왜냐면 음서제로 붙으면 내가 내 실력을 인정을 못 받잖아요. 우리 아빠가 관직이 높은 건 높은 거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내가 중요한 일도 맡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높이 승진을 할 텐데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꽤 많은 수가 음서로 인해서 합격을 했어도 나중에 과거 시험을 다시 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음전, 이건 이제 땅이에요, 땅. 정부가 관료들한테 주는데 아무 관료한테나 다 주는 게 아니고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한테 준단 말이에요. 고위 관료한테. 고위 관료한테 주고 요거는 상속이 돼요. 물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집안의 어느 한 명이라도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까지 승진을 했으면 공음전을 받을 수 있고, 자기 아들을 일단은 음서로 합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은 어느 한 명이 오품 이상까지 승진이 되면 그 한 명이 속해 있는 가문은 그 뒤로는 좀 이렇게 귀족 가문의 반열에 오르기가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자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경제적 배경도 공음전을 통해서, 공음전이라는 땅을 받았으니까 그 돈 가지고 먹고 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어쨌든 우리 아빠가 오품 이상이면은 나도 합격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 사회는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다 있어요. 약간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되면 내 자식까지도 쉽게 귀족으로 올라설 수 있는, 관직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공음전 같은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음서제 같은 관직 지원도 해주기 때문에 한 번만 누군가가 오품 이상의 관료로 승진을 하면 그 가문의 그 후손들은 계속 그 자리를 새롭게 차지하기가 좋은 그런 귀족 사회의 성격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는 전혀
우리 가문이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가문이 아니었고 평범한 농민이었는데 내가 천재야. 그리고 우리 아빠가 조금 트여 있어. 그래서 우리 집이 평범한 농민 가문이지만 우리 아빠가 나한테 야, 내가 봤을 때 너는 내 아들이지만 진짜 똑똑하다. 그러면 내가 내가 내 몸을 불살르서라도 농사는 내가 다 짓겠다. 그러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그래서 과거 합격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정도는 능력제 사회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과거제, 음서제, 공음전 이런 것들이 고려의 귀족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어떤 수단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요게 중요해. 4번이 중요해요. 노란색은 하나도 없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내가 관직을 얻었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럼 난 이미 이제 문벌 귀족이 됐죠. 근데 내가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단 말이야. 더 높이 오르고 싶어. 그러면 물론 이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아서 올라가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축구 선수들도 그렇잖아. 잘 해오던 선수도 한 시즌 폼 떨어지면 되게 욕먹죠. 우리 손흥민 선수도 막 한번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되게 막 이렇게 골 못 넣고 막 몇 경기 동안 골 못 넣고 이러니까 뭐 손흥민 끝났나 막 이런 얘기 들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되게 평소에 일을 잘해서 그 일을 잘한 성과로 막 승진한 사람도 올라가서 폼 떨어지면 일 잘 못하고 약간 뭐가 실수가 나오고 이러면은 조금 불안불안해진단 말이야. 자기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 자기가 더 센, 더 영향력이 강한, 더 권력이 있는 그런 귀족이 되기 위해선 사실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결혼이라는 거죠. 결혼. 그래서 지금 나보다 더 높이 있는 가문의 사람과 결혼 관계를 맺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면 제가 이제 막 합격한 평검사예요. 근데 내가 막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훨씬 더 높이 있는 뭐 검찰총장이라든지 뭐 그런 분의 따님과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미 관직자가 돼서 문벌귀족이 됐지만 내가 더 센 귀족이 되고 싶어서 나보다 더 센 귀족 가문의 사람들과 그 집 딸과 결혼을 한다든지 어,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내가 내 자리를 더 높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결혼 모델의 가장 성공 사례는 누구랑 결혼하는 거겠어요? 왕이죠, 왕. 그죠? 내가 결혼할 수는 없겠지만은 보통은 내 딸을 왕에게 시집 보내는 방식으로 내 권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벌 귀족들의 사실은 가장 큰 꿈은 어떻게 하면 내 딸을 왕에게 시집 보내느냐, 아니면 지금 왕의 세자분께 시집 보내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꿈이고 계획이고 그렇죠. 뭐 예상하셨겠지만 그런 면에서 가장 뭐랄까 가장 성과가 셌던 인물이 이자겸이에요. 원래도 문벌 귀족 출신의 인물이고요. 그래서 급발로 관직에 올라갔던 사람이고 근데 뭐 이런 사람이 이자겸 뿐이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굳이 배우는 이유는 이 사람이 너무 오바했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도 문벌 귀족이고 딸 한 명 정도를 왕과 결혼시켰으면은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안 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한 명인데 딸도 한 명만 결혼을 시켜야죠. 근데 뭐 이런 모습을 보인 거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네, 딱 보시면 어때요? 이 양반이 이자겸의 이녀래매 그럼 둘째 딸이라는 거 아니야. 이분이 예종이랑 결혼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이쁜 아들을 낳아요. 그 우리 이쁜 아들이 인종이야. 인종이 누구랑 결혼해요? 이자겸의 셋째 딸이랑 결혼을 하고 또 이자겸의 넷째 딸이랑 결혼을 하죠. 그럼 봐봐. 이자겸의 셋째 딸은 이자겸의 둘째 딸의 동생이겠죠. 그러면 인종은 결혼하기 전에는 이분을 엄마의 동생이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 이모라고 불러야 된단 말이야. 이모랑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작은 이모랑 또 한 거야. 그죠? 이런 결혼이 인중이 원했을 리가 없죠. 이모 사랑해. 이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면 이 결혼을 원했던 건 누구였겠어요? 이렇게 딸을 셋씩이나 어? 왕한테 시집 보냈던 이 양반의 욕심인 거지. 아, 이분은 자기 아내가 딸 낳았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아, 우리 딸 너무 이쁘네. 지금 왕자랑 결혼시켜야지 이 생각을 했겠죠. 그죠? 계획대로 된 거지. 그럼 보세요. 인종 입장에서는 이자겸이랑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일단은 태어나자마자 우리 엄마의 아버지니까 외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일단은 이자겸이랑 인종은 이자겸이 인종의 외할아버지란 말이야. 좀 유식한 말로 외조부라고 하죠. 외조부가 더 짧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일단 외조부고 플러스 내 아내의 아버지니까 장인어른이잖아. 이게 그죠? 미친놈의 집구석 아니야. 그죠? 내가 이모랑 결혼을 하고 그래서 내 외할아버지가 내 장인어른이 되고 이게 그죠? 막장 드라마잖아요. 막장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아무튼 이 개판이잖아요. 개판. 그죠? 엉망이잖아.
그러니까 인종한테는 외할아버지나 장인어른, 그러니까 이자겸이 인종한테는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인종 입장에서는 이자겸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친척 관계상 이자겸이 인종보다 훨씬 더 권력이 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 자체가 인종한테는 굉장히 문제로 느껴졌을 겁니다. 굉장히 압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인종이 이 상태가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이자겸이 이걸 모를 리가 없겠죠. 이자겸이 이걸 눈치채서 이자겸이 오히려 반대로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그래서 이자겸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막 수도 개경에 군거리 불타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 진압은 돼요. 이거 어떻게 진압이 되냐면 척준경이라는 인물이 있었어. 어, 이분이 이제 막 인터넷에서는 막 싸움 되게 잘하는 막 소드 마스터 이러면서 막 칼 싸움 되게 잘하고 막 그런 사람으로 유명해요. 막 이렇게 막 자기 부하들 한 열댓 명 끌고 가서 뭐 이렇게 막 여진족 막 몇백 명을 죽였니 막 이런 전설이 따라오는 한국사에서 가장 싸움을 잘했다 뭐 이런 전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분인데 뭐 하여튼 장군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장군이고 이제 특히나 여진족을 상대로 성과가 많았나 봅니다. 아무튼 그런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이자겸의 부하였어요. 이자겸의 부하였는데 인종이 척준경을 설득하는데 성공합니다. 척준경이 이자겸을 배신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자겸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게 된 거를 성공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종 입장에서는 이자겸의 난을 진압했다고 이 자기가 해야 되는 작업에 이제 이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거예요. 이건 1단계일 뿐이야. 왜냐면 일단 자기는 왕이잖아요. 이 나라의 리더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이 나라 백성들로부터 뭘 받아야 돼?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최소한의 위엄과 명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왕이고 내가 속한 가문이 왕실이다라고 하는 내가 이 나라를 대표하고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명예와 위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문부터가 이 짝이 났는데 보이시죠? 딱 봐도 개판이잖아. 지금 막 무슨 내가 막 내 이모랑 결혼하고 막 이러고 앉았는데 이거를 백성들이 모르겠어요? 모를 리가 없지. 다 한단 말이야.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우리 해외여행 나가겠어요? 어디 가서 어서 오셨어요. I'm from South Korea 이러면 거기 막 대통령 이모랑 결혼하고 막 그런 나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쪽팔린 일이냐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이자겸의 난을 진압했다고 작업이 끝이 아니고 요거는 그냥 1단계 끝일 뿐인 거고 이제는 왕실의 어떤 명예를 다시 되살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자기가 왕으로서 어떤 통치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지금 자기 가문 자체가 개망신이 나 있는데 그 주인공이 난데 내가 무슨 명령을 내린들 사람들이 따르겠냐고. 그러니까 내 명예가 다시 올라와 줘야 된다고요. 내 가문의 명예가 왕실로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인종이 다방면에서 개혁을 시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종의 어떤 작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게 이자겸 자체가 문벌귀족을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약간 아이코닉한 심벌이 되는 인물이라고. 근데 이자겸이 이 지경까지 온 건 이자겸이 욕심이 과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자겸의 난이라는 이 사건 자체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자겸은 문벌귀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자겸이 했던 행동들이 막 자기 딸을 막 연달아서 계속 막 결혼을 시키고 이런 무리한 말 같지도 않은 결혼 상황을 만들고 그래서 막 인종이 이걸 견제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문벌귀족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막 수도를 궁궐을 불태우고 막 이런 모습들이 문벌 귀족으로서 그러니까 한 사회의 지배층으로서 올바른 모습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려 사회 요 시점 고려 사회의 지배층이라고 하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문벌 귀족이 제 역할을 지도층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 인종이 이자겸의 난을 진압했다고 끝이 아니고 이 추락한 왕실의 권위를 되살리려고 하는 것도 물론 왕실의 명예도 되살려야겠지만 지금 고려사회의 지배층이라고 하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문벌 귀족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요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읽어내려 가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 문제를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은 단순히 왕실의 명예만 올릴 게 아니고 되살릴 게 아니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국가 전체가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가 개혁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평양 출신이었던 승려 묘청과 문신 정지상 이런 인물들이 이 사람이 묘청인데 평양은 평양 딱 보면 이제 기억나셔야 돼요. 평양은 원래도 뭐로 운영되던 땅이었어요.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급으로 중요하게 운영하겠다. 서경이었죠. 근데 묘청 정지상 등이 여기서 뭘 들고 오냐면 풍수지리설을 들고 와요. 풍수지리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묘청이 하는 얘기가
봐라. 지금 그 앞전에 보면 난리도 아니지 않았느냐. 특히나 지금 수도 개경에 궁궐이 불타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수도가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지지 않았느냐. 이 이유는 풍수지리설을 얘기하면서 지금 수도인 개경이 땅의 기운이 다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경은 땅의 기운이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인데 그 기운이 이제는 다 했다는 거지. 그래서 수도 개경이라는 땅의 기운은 그동안 뭐 고려 세우고 후삼국 통일하고 정부 세우고 하면서 다 썼으니까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겠어? 옮기자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풍수지리설은 개경의 땅의 기운이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한 국가의 수도로 쓰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옮기자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로 옮기자고 하겠어? 지들 고향이 평양인데. 그죠? 그리고 평양은 원래도 중요하게 운영이 되어 왔었죠. 그러니까 평양으로 옮기자, 서경으로 천도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 평양이 요 땅의 기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만 가면 만사가 다 잘 될 거다. 만사가 다 잘 될 거고 평양 위치 한번 보시죠. 여기 기억나시죠? 여기 평양이죠. 여기 여기 평양입니다. 여기만 가면은 뭐 만사가 잘 될 거고 우리나라가 엄청 세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땅의 기운이 좋다는 거죠. 거기만 가면 나라도 세질 거고 하기 때문에 이 금나라 지금 밀어버릴 수 있다. 금나라 밀어버리고 그다음에 우리 옛날처럼 옛날 고려 광종 때처럼 왕권을 다시 세워서 왕권을 강화해서 연호도 독자적으로 쓰고 고려 왕도 왕이라고 하지 말고 황제라고 부르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평양이라는 땅의 기운이 너무 좋으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 그러면 왕이었던 인종 입장에서는 이 풍수지리설에 근거한 이 서경천도설, 서경이 땅의 기운이 좋고 개경은 땅의 기운이 다 했으니 어? 수도를 옮기자. 이걸 인중이 좋게 봤을까 안 좋게 봤을까? 알 수 없죠. 안 만나봤잖아. 그죠? 우리 중에 인종을 만나본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이걸 얼마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였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정도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종이라는 인물이 풍수지리설을 얼마나 뭐 합리적으로 뭐 받아들였을지를 떠나서 일단은 그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인종은 지금 있는 개경이 꼴배기 싫었을 겁니다. 왜냐면 개경에는 누가 한가득이야? 문벌 귀족들이 한가득이잖아요, 지금. 이자겸의 난을 진압했다 뿐이지 이자겸 말고 다른 문벌 귀족들이 그득그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종 생각에는 이미 이자겸의 난 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여전히 개경이 수도고 여전히 개경에는 문벌 귀족들, 이자겸이랑 비슷하게 보이는 문벌 귀족들이 여전히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 이자겸의 난을 진압했을 뿐이지 비슷한 사건 시즌 1, 2, 3, 4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인종 입장에서는 개경이 굉장히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종은 서경으로 옮기는 거에 그 평양 천도설에 찬성해요. 그래요. 그래서 평양으로 한번 옮겨봅시다. 평양으로 가서 평양을 새로운 땅에 어떤 수도의 거처로 삼아서 한번 새롭게 한번 힘차게 개혁을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당연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어디 중심의 기존 문벌 귀족들이 당연히 개경이죠. 개경 중심의 기존 문벌 귀족들이 서경천도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인종은 문벌 귀족들이 너무 싫다고 하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데 묘청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수도를 평양으로 안 옮겨? 평양이 이렇게 좋은 땅인데? 평양의 땅의 기운이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 수도를 못 옮기겠어? 그러면 내가 여기가 수도인 나라를 새로 세우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묘청의 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청이 서경을 수도로 하는 평양을 수도로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 이름을 대위라고 하고 연호를 천계라고 하는데 나라 이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라 이름이나 연호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반란을 벌인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진압이 돼요. 그러면 딱 보이시죠? 요거를 진압했다라고 하는 김부식이 어떤 사람일지도. 그죠? 성격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어? 이 사람도 문벌 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문벌 귀족에 의해서 진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김부식은 요걸로도 유명해요. 그 우리가 보통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공부하잖아요. 그때 배우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요 책을 통해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삼국 사기를 썼던 분이 또 김부식인데 삼국 사기라는 역사책은 김부식이 단독으로 쓴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왕의 명령에 의해서 팀으로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팀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집단 소설, 단체 소설 그렇게 쓰여진 책인데 그 삼국사기를 쓰는 그 팀의 팀장이 김부식이었던 거죠. 어쨌든 문벌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야. 이자겸의 난이 말해주는 건
문벌 귀족이 고려 사회의 지배층으로서 사회 지도층으로서 더 이상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개혁해 보기 위해서 묘청이 의견을 냈던 건데 묘청의 난이 의미하는 건 묘청의 의견도 즉 문벌 귀족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던 묘청의 어떤 시도도 실패했다라는 게 묘청의 난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묘청의 난이나 앞서 있었던 이자겸의 난의 이 두 개 사건의 공통된 의미는 문벌 귀족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사회 지배층으로서. 그거를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우리 앞전에 있었던 PPT인데 요게 말하는 건 뭐냐면 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라는 분은 그 역사학자고요. 기본적으로는 역사학자고요. 본인이 활동했던 시기가 이제 일제강점기 전후기 때문에 독립운동에도 상당한 노력을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가로서가 아니고 역사학자로서 묘청의 난에 대해서 자기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이제 묘청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여진을 몰아내자. 그래서 우리가 더 막 연호도 쓰고 막 왕도 황제라고 부르고 이렇게 자부심 있게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평양이 또 개경보다 북쪽에 있고. 근데 신채호 선생 생각에는 묘청의 난이 실패하고 나서는 우리가 한반도 안에 갇혀 있기만 했지 한 번도 만주 지역 북방으로 멀리 뻗어나가 보려고 시도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안에 틀어갇힌 역사 그렇게 지내게 된 어떤 계기가 묘청의 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셨었어요. 아무튼 우리가 사실 이거는 그냥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번 학습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앞서 있었던 문벌 귀족이었던 이자겸의 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자겸의 난을 통해 드러난 문벌 귀족이 사회 주도층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해보기 위해서 나섰던 이 묘청의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벌어진 반란인 묘청의 난. 이것도 진압이 되죠. 이것도 결국 문벌 귀족에 의해서 막히잖아요. 김부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두 난,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둘 다 결국 의미하는 바는 문벌 귀족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벌 귀족이 지배하는 그 시대가 조금씩 끝나갈 예정이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